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박정희 시대의 공안사건과 인권 문제입니다. 이 박정희 시대를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이 공안사건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안보 대응이 과연 인권 침해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박정희 시대에 어떠한 안보 위협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공안 사건의 사례도 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박정희 시대의 안보 사건을 재평가하면서 이것과 인권과의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맺는 말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연 그 박정희 시대 때 정당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 인권 침해였는가 하는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시대의 이 공안 사건 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당시에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적화, 이 공사나 공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간첩사건이나 또는 공안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 때 튼튼한 안보가 지탱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존재치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박정희 시대를 재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이러한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박정희 시대의 안보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재평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안보 위협이 그때 당시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게 5가지 안보 전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안보하면은 직접 북한과 경계하고 있는 제1전선, 이 전방전선만을 얘기하는데 이 전방은 휴전선, 해상분계선, 공중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제1전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제2전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후방전선입니다. 여러분, 전시에는 북한의 무장공비와 관련되는 적의 특수부대가 직접 침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도 북한 간첩의 지령에서 잘 훈련되고 양성된 세력이 우리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그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안보 위해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안보 전선이 한반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밖에서 해외에서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단체나 친북 세력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이 서로 지금 대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서방 이 유럽 쪽에 우리 교포들도 친북 인사와 친대한민국 인사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가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전선은 새로운 안보 영역인 사이버 전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매우 강하나 박정희 시대 때는 이 제4전선, 사이버 전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온라인 공간이 안보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전선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선이 뭐냐? 국가 주요 기관에 침투한 바로 이 스파이 전선입니다. 안보기관이나 정부 주요 부처에 간첩이 침투를 해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전선, 이렇게 크게 5가지 전선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박정희 시대에는 제1전선 전방전선과 제2전선 후방전선, 제3전선 해외전선,
제5전선 스파이 전선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북한의 안보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박정희 시대 때 어떠한 안보협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박정희 시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소위 5.16 군정기, 이 군사정권기죠. 이 군정기. 그래서 1961년 5월부터 이제 완전히 민정으로 이양되기 전까지 1963년 12월까지가 바로 제1기입니다. 5.16 군정기라 하죠. 그 다음 제2기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제3공화국이 열리는 거죠. 1964년 12일부터 유신이 시작되기 전까지 1970년 10월까지가 제2기입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유신시대 제4공화국이 등장한 72년부터 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바로 그때까지가 제3기입니다. 이때 그 안보 사건의 그 통계를 한번 내보면은 제1기 때 5.16 군정기 때 간첩이 150회 침투됐습니다. 이 적발된 통계만 의미합니다. 군사 도발이 14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2기 때 3공화국 때는 무려 900여회입니다. 900여회 간첩이 침투하는데 평균 3, 4일마다 한 번씩 간첩이 침투했어요. 적발한 거면 그렇습니다. 적발하지 못하고 우리 쪽에 은밀하게 침투한 데이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군사 도발이 330회. 정말 이때는 정말 남북이 군사적으로나 또는 이 비합법, 이 간첩 공간에서 엄청나게 서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신시대 때는 간첩 침투가 한 110회, 군사 도발이 60회입니다. 이 제3공화국 63년부터 70년 사이에 엄청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시작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휴전협정 이후에 1953년 7월 이후에부터 작년 말까지 무려 한 3천여 건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간첩 침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0%가 박정희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에 바로 대한민국 전체 이 현재까지 전체 이 안보 사건 중 50%가 박정희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국가 안보 측면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바로 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구사하면서 잠시 남북 대화로 돌입했다가 또다시 대남 B타입적인 군사 도발을 벌이는 이러한 그 엄중한 시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시대 이제 5.16 군사혁명을 성공하고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에서는 바로 이 군사평화의 의장인 박정희 의장을 갖다 포섭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거물급 간첩이 난파되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간첩 황태성입니다. 이 사건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간첩 황태성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해방 전부터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복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대구 10월 폭동에 연루되다가 1940년 10월 달에 월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대구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이 박상희와 친구 관계에 있었습니다. 해서 박정희 의장이 그 당시에 이 박상희를 자기 친구 형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서로 당연히 알고 지내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 박정희 의장이 대구 사범을 다닐 때, 대구 사범을 다녔을 때 그 잠시 황태성이
교편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또 한편으로 자기 대구 사범의 스승이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런데 5.16 군사혁명이 시작되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 군사혁명의 실세가 누구냐? 바로 박정희다. 그럼 박정희를 어떻게 포섭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제 이 남노당 계열의 우월북자 중에서 이 거물급을 친교 관계가 있는 연고 관계에 있는 거물급을 갖다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서 외무성 부상을 지냈고 또 상업성 부상, 무역성 부상, 우리한테는 차관급입니다. 를 지낸 바로 황태성이를 발굴해가지고 황태성이를 직접 난파를 시켜서 당시 박정희 의장을 갖다가 포섭할 것을 지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실권자인 소위 그 박정희 장군을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서 바로 간첩을 난파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30일 날 난파됐죠.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 성공한 지 불과 3개월 좀 지났는데 벌써 난파시켰어요. 황태선이가 누구를 만나느냐? 직접 박정희 장군을 못 만나니까 당시 그 박정희 장군의 형인 박상희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바로 이제 그 당시 군사혁명의 실세인 김종필, 이 김종필의 바로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종필의 장모를 먼저 만나가지고 이 장모를 통해서 저희 김종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면담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이 황태성은 스스로 밀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간첩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죠. 이게 이제 그 황태성 사건입니다. 만약에 당시 박정희 의장이 만약에 그 과거 황태성과의 인연 등을 고려해서 황태성을 직접 만났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박정희 의장의 과거 남노당 군사부장의 경력이 소위 색깔론으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바람에 박정희 의장은 색깔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례는 뭐냐면 북한이 5.16 군사혁명 이후에 최고의 실권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가까운 인사를 난파시켰다는 바로 이 사건, 북한의 그 안보 위해 공작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간첩 황태성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공화국으로 접어듭니다. 이 3공화국에 접어들면은 이제 민정기죠. 정치로 이제 박 대통령이 전역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제3공화국이 열리는데, 이때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기습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31명의 북한군 특수부대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청와대 뒷산에서 검거가 됐죠.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두 명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살되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체포되면서 치안국에서 숨겨놨던 술탄을 터뜨려 죽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김신조, 바로 이 김신조 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기습도발 사건, 박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겠다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진출했으니까 대단한 안보 위협이죠. 또 68년 1월 달에는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함이 공해상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포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 무려 10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울진 삼척 지역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해방구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유명한 이승복 어린이 사건 있죠.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말을 했다고 무참하게 사육을 당한 우리 이승복 어린이도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1969년 4월 달에는 미국의 120이라는 이 정찰기가 고공으로 정찰하는데 이걸 갖다 격추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이. 정말 상당하게 지금 심각한 이런 남북 간의 갈등이 발생했죠. 또 대한항공 칼기를 갖다가 납포해서 직접 북한으로
끌고 갔죠. 69년도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뭐 300여 도발이 시작됐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가 바로 이제 B타입적인 군사 모험지 노선으로 나가면서 바로 이들이 이제 대남공작을 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당시 허봉하기 민족 보위상이 있고 그 다음 민족 보위상 밑에서 대남공작 담당 그런 이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B타입적인 군사 모험지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소위 대남공작이 전투화 전장화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 당시 간첩 사건을 보면은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인혁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964년에 인혁당 사건하고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2005년도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무죄 받은 사유는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동베를린에서 일명 동백린 간첩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67년도에 상당히 시끄럽고 68년에는 북한의 대남 지하당인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져서 상당히 이제 우리 내부가 안보적으로 흉흉한 이런 상태가 조성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통일혁명당, 약칭 통역당 사건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결정된 최대 규모의 대남 지하당이었습니다. 무려 관련자 158명이 검거되었고 50명이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0년대 최대 규모의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총책 김종태가 사회에 걸쳐서 북한에 가가지고 직접 김일성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들한테 압수한 미화 7만여 달러라든지 화나 뭐 엄청난 공작금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당시에 그 통일혁당은 벌써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표로 우리 국내에다가 지하당을 갖다 결성한 겁니다. 이게 통일혁당 사건입니다. 자, 이름하여 진보정부, 이 좌편향 정부 시절에도 역사를 재조명한다 할 때 이 통일혁명 사건은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지하당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살아남은 사건이고 인혁당이라든지 다른 사건들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첩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우리 국내에 침투한 무장공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그 대공수사기관에서는 31명의 무장공기 중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9명을 다 사살했습니다. 추적에 사살을 했고 이제 2명이 생포됐는데 1명만 김신조 씨만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북한 특수부대의 유리폼을 갖다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울 만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뭐냐? 청와대 내부 약도가 나온 겁니다. 자, 청와대는 특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소위 그 건축물 내부의 위치는 사실상 1급 그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총무국하고 경호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목적상.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하는 이 건물 안에 1층에 어떻게 누가 배치가 되어 있고 2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무실이 어디고 어디가 경호원들이 있고 이러한 청와대 내부 확도가 나왔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그림을 청와대 내부 확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공수사팀에서는 과연 누가 청와대 내부 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냈을까? 북한 안에 우리 청와대 내부에 북한의 협력자나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품고 계속 비밀리에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사자가 밝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박종규 경호실장을 수행하고 있는 여자 경호관
바로 김옥화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김옥화라는 여자가 바로 그 문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김옥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까지 침투한 북한의 간첩망입니다. 이 김옥화는 누구냐? 여러분, 이 김옥화 사건은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옥화 간첩 사건에 대해서 내막이 전혀 노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사를 연구하면서 또 대한민국 현지 경찰청 소속의 대공 연구관, 분석관으로서 각종 간첩 사건이라든지 공안 사건을 계속 연구하고 리뷰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김옥화 사건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안 나와요, 김옥화 사건 자체가.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김형욱이라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던 김형욱 씨가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소위 김형욱 회고록을 3권 썼는데 그 회고록 상에서 이 김옥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언급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김옥화 사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월간 조선에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그 세미나 때 제가 이 김옥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옥화는 누구인가? 제 2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